새벽 2시 빗속에 서 있던 대리기사는 차 키를 건네받는 순간 손끝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백미러 너머로 수상한 빛이 전멸하는 것을 발견했죠. 차를 갓길에 세운 민준이 뒷좌석의 여자를 향해 차 키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차키 안에 위치적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순간 재벌 여회장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전직 형사 출신 대리기사와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여회장.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엮인 그날 밤부터 거대한 음모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2시의 강남대로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지며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졌고 늦은 밤을 버티던 술집들이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했죠. 그 거리 한켠 낡은 오토바이에 몸을 기댄 채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방수가 다 된 점퍼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지만 민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앱에 호출 알림이 울렸습니다. 목적지는 한강변 고급 주거단지, 차량은 수입 한정판 세단이었죠. 민준은 짧게 숨을 내쉬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호출 장소는 강남 한복판의 프라이빗 클럽 앞이었어요. 민준이 도착했을 때 검은 정장 차림의 수행원 2명이 인사불성이 된 여자를 양쪽에서 부축해 차 뒷좌석에 태우는 중이었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얼굴을 가렸고 한쪽 구두 굽이 부러져 있었죠. 수행원 중 한 명이 민준에게 차 키를 내밀었습니다. 한강변 하성빌라 도착하면 연락 주십시오. 민준은 차 키를 받아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키 케이스의 이음새 부분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내색 없이 운전석에 올라탔죠. 차는 빗속을 조용히 달렸습니다. 민준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살폈어요. 여자는 시트에 비스듬히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민준의 눈이 거기서 멈췄죠. 펜던트의 측면, 아주 작은 틈 사이로 빛이 미세하게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너무 규칙적이었죠. 민준은 시선을 도로로 돌렸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뛰었어요. 형사 시절 감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런 주기적인 전멸은 보석의 광택이 아니었죠. 신호를 보내는 장치였습니다. 민준은 차 키를 다시 떠올렸어요. 케이스의 이음새에서 느껴졌던 그 미세한 이질감. 민준은 천천히 차를 갓길로 빼며 비상등을 켰습니다. 뒷좌석의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충혈된 눈이었지만 초점은 또렷했어요. 왜 세워요? 민준이 차 키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위치 추적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굳었어요. 민준은 말을 이었습니다. 분해해 드릴까요? 여자는 대답 대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위아래를 훑는 시선이었지만 경계심과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죠.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해봐요. 민준은 키 케이스를 손톱 끝으로 눌러 분리했습니다. 내부 회로기판 한쪽에 엄지손톱보다 작은 장치가 정교하게 붙어 있었죠. 민준은 그것을 꺼내 여자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여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가방에서 보안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화면 안에 신호 발신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하성그룹 본사 보안실이었죠. 여자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거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굳어버린 표정,
가늘게 조여드는 눈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여자는 어느 쪽도 밖으로 내보이지 않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준입니다. 강민준 씨,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민준이 짧게 답했습니다. 전에 비슷한 수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더 말하지 않았죠. 차 안에 빗소리만 가득했어요. 여자는 윤서아였습니다. 하성그룹의 오너, 제게 서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었죠. 민주는 그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의 태도와 차량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민주는 추적기를 손바닥에 올려둔 채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장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서아가 민준의 손에서 장치를 가져갔어요. 창문을 조금 내리더니 빗속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장치는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빗물에 쓸려갔죠. 가요. 민주는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그 시각 하성그룹 본사 지하의 모니터링 룸에서 신호가 끊겼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화면들 앞에서 한 남자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윤재혁이었어요. 서아의 남동생이자 그룹 부회장이었죠. 윤재혁의 눈이 신호가 사라진 화면을 향해 좁혀졌습니다. 운전자 신원 파악해. 옆에 선 보안팀장이 즉시 고개를 숙였어요. 차량 번호 추적도 지금 당장. 윤재혁은 소파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리듬감 없는 두드림이었어요. 불쾌함을 드러내는 방식이 말이 아닌 손끝에 배어 있었죠. 민주는 서아를 한강변 빌라 앞에 내려줬습니다. 수행원들이 우산을 들고 달려나왔어요. 서아가 차에서 내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락처 하나 줘요. 민주는 대리운전 업체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아는 명함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죠. 본업이 이게 아니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도 더 묻지 않았어요. 수행원이 들고 온 우산 아래로 걸어 들어가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지만 민주는 이미 차창을 올리고 있었죠. 민준이 고시원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골목 초입에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를 켜려는 순간 양쪽 건물 사이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섰죠. 그림자 속에서 남자 3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했고 손에 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주는 오토바이 핸들에서 손을 뗐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민주는 팔로 막지 않았어요. 한 발 비켜서며 그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죠.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민주는 한 명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나머지 한 명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빗속에서의 싸움은 소리 없이 그러나 빠르게 끝났습니다. 민주는 쓰러진 남자들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어요. 그런데 안쪽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빗물에 번지기 직전이었죠. 민주는 펼쳐들었습니다. 자신의 형사 시절 파일이었어요. 이름, 계급, 소속, 파면 날짜,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손으로 쓴 한 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엮이지 마라. 민주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빗속에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보다가 돌아섰어요. 고시원에 도착한 것은 새벽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민주는 발 앞에서 멈췄어요. 방 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의 모든 것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옷가지와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죠. 민주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벽을 봤을 때 숨이 짧게 끊겼어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7년 전 민준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해자들이었죠.
그 사진들이 칼로 찢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천천히 하나하나 그어놓은 흔적이었어요. 민주는 찢긴 사진들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가 풀렸어요. 이를 악물었다가 턱에 힘을 빼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좁은 방, 뒤집힌 물건들, 찢긴 사진들.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민주는 그 밤 처음으로 가장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하성그룹 본사 유리 외벽에 부딪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강민주는 로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양쪽에서 보안 요원들이 가로막았어요. 정장 차림의 덩치 큰 남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민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앞을 막아선 요원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외부인은 출입 불가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민준이 요원의 팔목을 잡아 비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요원이 비명을 삼키며 무릎을 굽혔어요. 나머지가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민주는 뒤에서 오는 팔을 어깨 너머로 잡아 던지고 옆에서 오는 주먹을 팔꿈치로 쳐내며 몸을 틀었죠. 로비 대리석 바닥 위로 하나둘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숨을 고르는 민준 앞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아가 서 있었어요. 어젯밤에 흐트러진 모습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시선은 쓰러진 요원들을 한 바퀴 훑고 나서 민준에게 고정되었죠. 따라와요. 서아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흐트러진 옷깃을 여미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회장실은 건물 꼭대기층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서아는 소파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섰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제 그 장치 비슷한 수법을 봤다고 했죠. 민준이 소파 옆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7년 전입니다. 제가 수사하던 사건에서 똑같은 방식을 봤어요. 당시 제 정혼자가 쓰던 수법이었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정혼자요. 이수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수법만큼은 분명히 같았습니다. 서아는 대답 없이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강민준, 전직 형사, 7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 이후 대리운전 기사로 생계 유지. 민준은 파일을 내려다봤다가 서아를 봤습니다. 어젯밤에 이미 신원 조회를 하셨군요. 내 차에 탄 사람인데 당연하죠. 서아가 파일을 덮으며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뇌물수수 사실입니까? 민준이 서아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누가 씌웠습니까? 이수진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서아가 다시 창가로 걸어가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유리 너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죠.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아침 햇살 아래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우리 그룹 안에 쥐새끼가 있습니다. 서아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 추적기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 내 동선을 빼돌리고 내 결정을 미리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아직 모르고요. 민준이 물었어요. 저한테 찾아달라는 겁니까? 서아가 돌아섰습니다. 보안팀장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정식직함에 그에 맞는 대우까지요.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가 서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요. 재파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룹의 법적 자원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도 필요합니다. 서아가 잠깐 생각하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좋아요. 민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끝나자마자 민준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서아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벌써 시작하는 겁니까? 이미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수첩을 펼치며 말했어요. 어젯밤 저를 덮친 사람들이 제 파면 기록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외부인이 단독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내부에서 넘긴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서아의 눈이 가늘어졌죠. 민주는 그날 오후부터 움직였습니다. 보안실 전체 인원을 한 명씩 불러 지문을 채취했어요. 개인 통신기기는 전부 수거했습니다. 요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눈빛이 오갔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죠. 한 명 한 명의 눈을 보며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이 팀에서 딱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회장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는 것. 보안실 한쪽 구석에서 나이 지긋한 요원 하나가 팔짱을 끼고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최 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눈빛에 서늘함이 묻어났지만 입은 꾹 다물고 있었죠. 민준은 그 시선을 받아내며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은 그 모습을 수첩에 짧게 메모했습니다. 그 시각 윤재혁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대리기사 생각보다 보통이 아닙니다. 셋이 덤볐는데 전부 제압당했어요. 윤재혁이 이마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 하성그룹 보안팀장으로 채용됐습니다. 오늘부터 출근했다고요. 윤재혁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잠시 후 윤재혁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도 참 저런 걸 데려다 쓰고 있네. 윤재혁은 전화를 끊고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 민준을 파면시켰던 부패 경찰 간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윤재혁이 그 명함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써먹을 때가 됐어. 윤재혁은 명함을 집어들고 전화기를 다시 들었어요. 창밖으로 하성그룹 본사 건물이 햇살 아래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의 눈에는 그 건물이 온통 자신의 것으로 보였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보안실 구석구석을 살피던 중 서아의 집무실 벽에 걸린 액자 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손톱 크기의 렌즈였습니다. 몰래 카메라였죠. 민주는 렌즈를 뽑지 않았어요. 대신 의자를 끌어다 액자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 너머를 향해 천천히 말했죠. 잘 보고 있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집무실 문 앞에 서 있던 서아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준이 하는 말의 뜻을 서아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저 렌즈 너머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준은 그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아는 시선을 렌즈에서 민준의 뒷모습으로 옮겼어요. 반듯하게 편 어깨, 흔들림 없는 목선. 이 건물 안에서 자신의 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서아는 오래 생각해 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답이 오늘 처음으로 딱 한 명으로 좁혀졌어요. 서아는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새벽 2시 보안실 불빛만이 하성그룹 본사 건물 한켠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모니터 앞에 앉아 법무팀장 최병태의 동선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사흘째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1시가 넘으면 최병태는 본사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행선지는 언제나 도심 외곽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골목 안에 박힌 낡은 공중전화 앞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첩에 메모를 추가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날 밤 민주는 최병태의 차량 뒤를 따랐습니다. 오토바이 헤드라이트를 끄고 거리를 넉넉하게 유지했죠. 최병태의 차가 골목 안에 멈췄어요. 민주는 골목 입구 어둠 속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최병태가 차에서 내려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어요. 민주는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 위로 최병태의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최병태의 목소리가 골목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네, 접니다. 오늘 새 팀장이 보안실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어디까지 들여다봤는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자료는 이번 주 안으로 넘기겠습니다. 최병태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병태가 차에 올라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민주는 천천히 걸어 나왔죠.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어요. 민주는 수첩을 꺼내 최병태의 통화 시각과 내용을 적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볼펜을 쥔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광역수사대 형사 한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지수는 민준이 형사로 일하던 시절 같은 팀에서 뛰던 동기였어요. 민준이 파면당하던 날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서 끝까지 기다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최병태 법무팀장 통화 내역 좀 뽑아줄 수 있어? 한지수가 전화기 너머에서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또 일 버리는 거야.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수습하는 거야. 그게 그거잖아. 너한테는. 잠깐 뜸이 흘렀습니다. 한지수가 낮게 말했어요. 이틀 줘. 사흘 후 한지수가 들고 온 자료는 민준의 예상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최병태가 윤재혁과 접촉해온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의 정체불명 투자 펀드와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죠. 한지수가 서류를 펼치며 민준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펀드, 이름만 그럴싸하지 실제로는 유령 회사야. 돈 출처가 여러 나라를 거쳐서 세탁된 흔적이 있어. 민준이 서류를 훑으며 물었어요. 본사가 어딘데? 서류상으로는 싱가포르. 근데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곳은 따로 있는 것 같아. 민주는 서류를 덮으며 한지수를 봤습니다. 최병태 차량에 추적기 달아줄 수 있어? 한지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이거 나중에 나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니지. 튀면 내가 다 받을게. 한지수가 짧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추적기를 단지 나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민주는 보안실에서 위치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병태의 차가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민주는 재킷을 집어들며 한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토바이가 밤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한지수는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민준에게 중계했죠. 최병태의 차가 멈춘 곳은 도심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폐교였습니다. 운동장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건물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오토바이를 폐교 담장 밖에 세웠어요. 담을 넘어 건물 외벽을 따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발밑에 잡초를 밟지 않으려 조심하며 깨진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교실 안에 남자 셋이 있었습니다. 최병태와 처음 보는 외국인 둘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묶음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외국인 중 한 명이 검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가방 앞면에 새겨진 로고가 민준의 눈에 들어왔어요. 블랙스톤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좁혀졌어요.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7년 전 민준이 수사하던 사건에서 증거물이 감쪽같이 사라지던 바로 그 밤에도 이 이름이 서류한 귀퉁이에 찍혀 있었죠. 그때 민준은 그것을 발견하고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건 그로부터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였으니까요.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창문 틈으로 안쪽을 천천히 촬영했어요. 테이블 위 서류, 검은 가방, 그리고 세 사람의 얼굴까지 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은 몸을 돌렸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곽을 지키던 경비였어요. 한 명의 손에 강목이 들려 있었죠. 민준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밀어넣으며 몸을 낮췄습니다. 강목을 든 남자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민준은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강목을 잡아챘습니다. 그 손목을 꺾으며 팔꿈치로 남자의 턱을 쳤죠. 남자가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어요. 나머지 한 명이 뒤에서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은 허리를 굽혀 남자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남자가 민준의 등을 넘어 잡초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민준은 담을 넘어 오토바이로 뛰었어요. 시동을 걸며 한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블랙스톤이야. 한지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확실해. 가방에 로고가 박혀 있었어. 사진도 찍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한지수가 천천히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인지 모르겠다. 민준은 오토바이 속도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감당하든 못하든 이미 엮인 거야.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하성그룹이 후원하는 자선 파티가 강남의 대형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재계 인사들이 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윤서아는 짙은 버건디색 드레스를 입고 연회장 중앙에 섰죠. 민주는 연회장 한쪽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쉬지 않고 살폈어요. 웨이터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독 민준의 눈에 걸렸어요. 다른 웨이터들과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트레이를 드는 각도도 손님에게 다가서는 방향도 어딘가 어색했죠. 무엇보다 그 웨이터의 시선이 서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주는 벽에서 몸을 떼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가 서아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트레이 위에 와인 잔 하나에 작은 유리병 마개를 열려는 손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그 손목을 잡은 것은 웨이터의 손가락이 병 마개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연회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민주는 웨이터의 팔을 뒤로 꺾으며 낮게 말했죠. 조용히 나가자. 웨이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민주는 웨이터를 연회장 밖 복도로 끌고 나왔습니다. 서아가 뒤따라 나왔어요. 복도에서 민준이 웨이터를 벽에 밀어붙이며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어? 웨이터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이 웨이터의 턱을 들어 올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누가 시켰냐고. 웨이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부회장님입니다. 서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주는 한지수에게 전화를 걸어 웨이터 신병 인수를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아를 봤죠. 서아는 복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아의 옆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괜찮으십니까? 서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직접 확인하니까 다르네요. 서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창밖을 향하던 시선이 잠깐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봤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수가 웨이터를 데려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보안실에 일찍 출근해 전날 밤 자선 파티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웨이터의 자백, 와인잔에 넣으려던 약병, 그리고 윤재혁의 지시가 담긴 문자 내역까지 한지수가 밤새 뽑아온 것들이었죠. 민주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수첩에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안실 문이 열리며 한지수가 들어섰어요.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수첩을 덮으며 한지수를 봤죠. 무슨 일이야? 한지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웨이터, 오늘 새벽에 죽었어.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호송 중에 저격당했어. 저격수는 도주했고 흔적도 없어. 민주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윤재혁이 직접 지시한 거야. 증거는 없어. 그리고 이제 자백한 사람도 없고. 한지수가 봉투를 민준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것보다 이게 더 문제야. 민준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수사 의뢰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혐의는 살인이었어요. 7년 전 사건에서 죽은 피해자,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대. 민준이 네가 직접 죽였다는 진술을 했어. 민준은 서류를 한 번 더 들여다봤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를 천천히 눌렀어요. 목격자가 누구야? 이름은 가려져 있어. 근데 진술서 형식이나 제출 경로를 보면 윤재혁 쪽에서 만들어낸 게 확실해.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하성그룹 본사 앞 광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서아 회장님은 알고 계셔. 아직 알리지 마. 한지수가 미간을 좁히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살인 혐의면 구속영장도 나올 수 있어. 민준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나와봐야 무효야.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를 만들어내면 어떡할 건데. 민준은 대답 대신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아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민준은 그날도 보안실을 지켰어요. 최병태의 동선을 추적하고 내부 직원들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윤재혁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준은 보안실 불을 끄고 나왔죠. 복도에서 서아와 마주쳤어요. 서아도 늦게까지 집무실에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재킷을 손에 들고 복도를 걸어 나오던 서아가 민준을 보며 멈춰섰죠. 얼굴이 왜 그래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서아가 민준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별일 없는 사람 얼굴이 아닌데.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먼저 걷기 시작하며 말했어요. 같이 나가요. 밥이나 먹으면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본사 근처 작은 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국밥집 안은 따뜻했어요.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서아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강 팀장,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죠. 민준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셨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말해요. 민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살인 혐의 수사 의뢰건을 꺼냈습니다. 서아는 뚝배기를 바라보며 민준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민준이 말을 마치자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무팀 대신 외부 변호인단을 꾸릴게요. 내일 당장. 민준이 말했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서아가 민준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강 팀장, 지금 내 사람이 공격받고 있는데 내가 손 놓고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아가 다시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먹어요. 식어. 그날 밤 민준이 고시원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골목을 걸어 들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지수였습니다. 민준아, 지금 요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민준의 발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재혁 쪽에서 요양원 직원한테 접근했어. 아직 별일 없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민준은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한지수에게 말했어요. 대리기사 동료들 연락할 수 있어. 박 씨한테 연락해줘. 요양원 주변을 지켜달라고. 대리기사들이 뭘 어떻게 해. 나보다 그 동네 골목을 더 잘 알아. 부탁해. 민주는 전화를 끊고 오토바이를 달렸습니다. 요양원은 서울 외곽 조용한 주택가 안에 있었어요. 민준이 도착했을 때 박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요양원 맞은편 골목에 대리기사 동료 10명이 차를 세워두고 있었죠. 박 씨가 민준을 보며 말했어요. 아까 수상한 차 한 대가 요양원 앞을 2번 지나갔어. 번호판 찍어뒀어. 민준이 번호판을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팀장님 어머니잖아요. 당연한 거지. 민준은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작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주름진 얼굴이 평온해 보였죠. 민준은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죠. 민준은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민준은 한지수에게 번호판을 넘겼어요. 한지수가 조회를 돌렸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윤재혁의 개인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죠. 민준은 그 결과를 받아들고 오래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 앞에 윤재혁의 차가 얼쩡거렸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한지수에게 말했어요. 윤재혁 펜트하우스 주소 알아. 한지수가 민준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지금 흥분한 거야. 안 흥분했어. 흥분한 사람 얼굴이야, 지금. 민준이 한지수를 보며 말했어요. 주소만 알려줘. 한지수가 잠시 민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재혁의 펜트하우스는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었어요. 민준은 건물 로비에서 보안 요원을 따돌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갔습니다. 펜트하우스 문 앞에 서 있던 경호원 2명을 제압하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윤재혁은 통유리 앞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발소리를 듣고 돌아서다가 민준을 보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소파 모서리에 허벅지가 부딪혔어요. 민준이 윤재혁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근처에 차 보낸 거 당신이야. 윤재혁이 민준의 손을 뜯어내려 하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증거 필요 없어. 당신 법인 차야. 윤재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억지로 웃음을 끌어올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나 죽일 거야. 민준이 윤재혁을 통유리 쪽으로 밀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근처에 다시 얼쩡거리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어. 윤재혁의 등이 통유리에 닿았어요. 아래로 수십 층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재혁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죠.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서아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은 윤재혁에게서 손을 떼고 전화를 받았죠. 수화기 너머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러더니 잡음만 남았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답이 없었어요. 회장님, 잡음만 계속됐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한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아, 회장님 위치 확인해줘. 지금 당장. 한지수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본사 집무실 위치 신호가 방금 사라졌어. 민준은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윤재혁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며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한지수에게 소리쳤어요. 본사로 가. 하성그룹 본사 건물이 밤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오토바이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세우기도 전에 뛰어내렸어요. 헬멧을 벗어 던지며 비상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비상계단을 2칸씩 밟으며 올라가는데 한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집무실 방범 셔터가 내려와 있어. 내부에서 강제로 작동시킨 거야. 민주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몇 층이야? 32층. 민주는 계단을 더 빠르게 밟았어요. 32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집무실 앞은 이미 보안 요원 셋이 막고 서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자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팀장님, 셔터가 내려와서 저희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준은 요원을 밀치며 셔터 앞으로 갔습니다. 셔터 틈에 손가락을 끼워 힘껏 당겼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민준은 복도 끝 비상함으로 달려가 도끼를 꺼냈습니다. 셔터 하단 이음새를 향해 도끼를 내리쳤어요. 1번, 2번, 3번. 금속이 찌그러지며 틈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은 그 틈에 손을 넣어 셔터를 억지로 들어 올렸어요. 집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죠. 민준은 벽 스위치를 눌렀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서아는 없었어요. 민준은 집무실 안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서아의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깨진 채 놓여 있었어요. 액정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민준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을 살리고 싶으면 혼자 오라. 민준은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집무실 바닥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카펫 위에 미세한 흔적이 있었어요. 끌린 자국이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을 긁으며 지나간 흔적이었죠. 서아가 저항하며 끌려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카펫 위에 떨어진 것들을 살폈어요. 작은 액체 방울이 바닥에 번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찍어보니 기름기가 있었죠. 특수 차량에서 쓰는 냉각수였습니다. 방울이 집무실 창문 쪽에서 비상구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민주는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냉각수 흔적이 이어졌어요. 민주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흔적이 끊겼죠. 그 자리에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바퀴 폭이 넓고 간격이 좁은 자국이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타이어 자국을 촬영했어요. 그러고는 한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퀴 간격이 좁고 냉각수를 흘린 차야. 특수 개조 차량이야. 이 시간에 강남에서 출발한 차량 중 고속도로 진입한 거 뽑아줄 수 있어. 한지수가 말했어요. 10분만 줘. 민주는 주차장 바닥에 쭈그려 앉아 타이어 자국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납치에 쓰인 차량은 분명 미리 준비된 것이었어요. 집무실 셔터를 내부에서 작동시켰다는 건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민주는 보안실 요원들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중 한 명, 처음부터 눈빛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인천 방향 고속도로에서 해당 차종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행선지는 인천 외곽산업단지 쪽이었습니다. 민주는 오토바이로 달렸어요. 고속도로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내내 한지수가 위성 추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넘겼습니다. 차량은 인천 외곽의 낡은 보세 창고 단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죠. 민준이 창고 단지 외곽에 오토바이를 세웠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창고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낡은 물류 창고였습니다. 하지만 외곽 담장을 따라 경비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주는 담장 그림자 속에 몸을 붙이고 경비원들의 이동 패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두 명이 한조가 되어 순찰하고 있었어요. 교차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타이밍이 딱 15초였죠. 민주는 그 15초를 이용해 담장을 넘었습니다. 창고 건물 외벽을 따라 환기창 쪽으로 이동했어요. 환기창 철망을 손으로 비틀어 뜯어냈습니다. 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죠. 창고 내부는 어두웠어요. 높은 천장 아래 철제 선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선반 그림자 속을 타고 움직였어요. 경비원이 손전등을 들고 지나갈 때마다 선반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3명, 5명, 7명. 안으로 들어갈수록 경비 숫자가 늘었어요. 창고 깊숙한 곳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철문이 있었어요. 자물쇠가 2개 달려 있었죠. 민주는 철문 옆 벽을 짚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자물쇠를 따는 대신 철문 경첩 쪽 볼트를 공구로 풀었어요. 볼트 2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철문을 경첩 쪽에서 통째로 들어 올려 옆으로 치웠죠. 안으로 들어섰을 때 민준의 눈이 좁아졌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불빛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구금실은 넓었어요. 천장이 높았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수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조 아래 의자에 2 손이 묶인 채로 윤서아가 앉아 있었어요. 수조의 물이 조금씩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어깨 위로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죠. 서아의 드레스는 물에 젖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감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계단 아래로 내려서는 순간 서아가 민준을 봤어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셨네요. 민준이 돌아봤어요. 윤재혁의 오른팔인 최 실장이 스위치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양옆에 경호원이 2명이었죠. 최 실장이 스위치를 흔들며 말했어요. 그 스위치 누르면 수조 바닥이 열려요. 저 위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죠. 묶여 있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민주는 최 실장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오지 말았어야지. 민주는 시선을 다시 최 실장에게 돌렸어요.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7년 전 증거물 어디 숨겨뒀는지 알고 있죠. 그거 넘기면 회장님은 바로 풀어드립니다. 민준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넘기지. 최 실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민준의 손이 재킷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서류가 아니었어요. 연막탄이었습니다. 민준이 연막탄을 바닥에 던지며 몸을 낮췄어요. 탄이 터지며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실장이 소리쳤어요. 쓰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연기 속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방향을 기억하고 있었죠. 최 실장의 위치, 스위치를 들고 있던 손의 높이, 민준의 손에서 단검이 날아갔습니다. 연기 속에서 최 실장의 비명이 들렸어요. 스위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민준은 서아 쪽으로 달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옆을 스쳤어요. 서아의 손을 묶은 줄을 단검으로 끊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아가 민준의 팔을 잡으며 일어섰어요. 수조가 흔들렸습니다. 연막 속에서 경호원 중 한 명이 수조 작동 레버를 당긴 것이었어요. 수조 바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서아를 끌어안으며 수조 아래에서 벗어났어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주는 서아를 감싸며 계단 쪽으로 뛰었죠. 계단 위에서 경비원 2명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민주는 먼저 올라가며 선두 경비원의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경비원이 계단 위로 넘어졌어요. 뒤에 오던 경비원이 멈추는 틈에 민준이 서아를 앞으로 밀었죠. 뛰세요. 창고 내부를 가로질렀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민준의 왼쪽 어깨에 뜨거운 통증이 왔습니다. 총알이 스친 것이었죠. 민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아의 손을 잡은 채 환기창 쪽으로 달렸습니다. 환기창 앞에 도착했을 때 밖에서 헤드라이트가 여러 개 켜지는 게 보였어요. 박 씨의 차였습니다. 대리기사 동료들이 15대의 차를 창고 외곽에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죠. 민주는 환기창을 발로 걷어냈어요. 서아를 먼저 밀어 내보내고 자신도 빠져나왔습니다. 박 씨가 달려오며 말했어요. 팀장님, 어깨에서 피나요. 민주는 어깨를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차 출발해요. 박 씨가 서아를 뒷좌석에 태우고 민준을 조수석에 밀어 넣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창고 경비 차량들이 쫓아왔지만 15대의 차가 서로 엇갈리며 길을 막았어요. 박 씨가 핸들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이 길은 내가 대리운전으로 100번은 왔어요. 따라올 수 없어요. 서아가 뒷좌석에서 민준의 어깨를 손수건으로 눌렀어요. 민준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아가 손수건을 더 세게 누르며 말했어요. 괜찮지 않아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앞으로 밤 도로가 펼쳐져 있었어요. 어깨에서 통증이 왔지만 민준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손이 어깨 위에 얹혀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단단하게 누르고 있었죠. 민준은 그 손의 무게를 느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박 씨의 차가 서울 외곽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숲길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뒤따르는 차는 없었습니다. 박 씨가 핸들을 꺾으며 말했죠. 다 떨어냈어요. 민주는 조수석에서 눈을 감은 채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박 씨가 백미러로 서아를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준의 어깨에 손수건을 누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은 이미 붉게 젖어 있었죠. 별장은 산 중턱에 있었어요. 하성그룹 선대 회장, 서아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혼자 찾던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었죠. 서아가 이 장소를 택한 것은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차가 별장 앞마당에 멈췄습니다. 박 씨가 내리며 말했어요. 안에 기본 생필품은 있을 겁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서아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박 씨. 박 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박 씨의 차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민준과 서아만 별장 앞에 남았어요. 민준이 문을 열려고 팔을 들었다가 어깨 통증에 멈칫했습니다. 서아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별장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서아가 벽 스위치를 올리자 따뜻한 불빛이 들어왔어요. 작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안쪽으로 방 2개가 있었습니다. 서아가 민준을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재킷 벗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했잖아요. 서아가 민준의 재킷을 직접 벗겼어요. 어깨 쪽 셔츠가 피에 젖어 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썹이 좁아졌죠. 서아는 주방 서랍을 뒤져 구급함을 찾아냈어요. 오래된 구급함이었지만 소독약과 붕대는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민준의 어깨를 들여다봤어요. 총알은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깊이 박힌 건 아닌데 상처가 길어요. 서아가 소독약을 거지에 적시며 말했습니다. 아플 거예요. 민준이 앞을 보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서아가 거즈를 상처에 댔습니다. 민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상처를 닦아내며 말했어요. 나 구하러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어깨에 총 맞는 게 보안팀장 일은 아니잖아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아가 붕대를 감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민준이 서아를 내려다봤어요. 서아는 붕대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수조 아래 앉아서 물이 차오르는 소리 들을 때, 민준 씨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때, 서아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붕대를 감았어요. 그래도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함정이니까. 민준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어요. 알면서 왔어요. 네. 서아는 잠시 민준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붕대 끝을 매듭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민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별장 안에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생수와 오래된 통조림 몇 개가 있었어요. 서아가 통조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먹을 게 이것밖에 없네요. 민준이 소파에서 일어서려 하자 서아가 말했어요. 앉아 있어요. 서아가 직접 통조림을 따서 냄비에 데웠습니다. 요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놀림은 침착했어요. 그릇 2개에 나눠 담아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2 사람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오래된 통조림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아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 7년 전 그 사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민준이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해외 자본과 손잡고 국내 기업을 집어삼키는 구조였어요. 증거를 거의 다 모았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게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서아가 물었어요. 이수진이 가져갔어요. 네. 제가 정혼자를 믿었으니까요. 증거물 보관 장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수진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 뒤로 7년을 대리기사로 살았어요. 네. 서아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억울했죠. 지금도 억울해요. 근데 억울하다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서아가 작게 웃었어요. 민준이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가 웃는 걸 처음 봤어요. 짧은 웃음이었지만 분명히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준은 서아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지만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별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선대 회장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빛바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책장 앞에 서서 책들을 훑다가 발길을 멈췄어요. 책장 옆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창고로 이어지는 문이었어요. 민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가구와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세 번째 상자 안에 낡은 서류 묶음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펼쳤어요. 장부였습니다. 숫자와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 옆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민주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블랙스톤의 한국 지사 설립 허가서였습니다. 서류 하단에 서명란이 있었어요. 두 개의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민주는 두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나는 당시 경찰청장의 이름이었어요. 민준을 파면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수진이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7년 동안 흐릿하게만 보이던 윤곽이 이제야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아였습니다. 잠에서 깨어 창고 문이 열린 걸 보고 따라온 것이었죠. 서아가 민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봤어요. 그게 뭐예요? 민준이 서류를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서아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씩 읽어 내려갈수록 서아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서명란의 시선이 멈췄어요. 한참 후 서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숨겨뒀군요. 민준이 말했어요. 선대 회장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 별장에 숨겨두신 거고요. 서아가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이사회에서 공개하시면 됩니다. 윤재혁과 배우 세력을 한꺼번에 압박할 수 있어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민준을 봤어요. 민준 씨 것도 있어요. 이 서류 안에. 민준이 서아를 봤습니다. 이수진의 서명이 있다는 건 7년 전 그 사건의 배후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재심 청구할 수 있어요. 민주는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수진의 서명 위에 시선이 한동안 머물렀어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이름을 수없이 떠올렸죠. 분노로, 때로는 허탈함으로. 민주는 서류에서 시선을 떼며 말했어요. 한지수한테 연락해야겠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연락해요. 나도 변호인단 꾸릴게요.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한지수에게 전화를 거는데 한지수가 먼저 전화를 해왔어요. 민준아, 큰일 났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재혁이 지금 공항으로 향하고 있어. 블랙스톤이랑 함께 해외 도피하려는 것 같아. 출국 예정이 2시간 후야. 민준은 서아를 봤어요. 서아도 민준의 얼굴을 보고 눈치챘는지 말했습니다. 가요. 민준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고속도로 어디쯤이야? 지금 강남에서 막 빠져나갔어. 막아.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막아? 민준은 별장을 나서며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씨가 전화를 받은 것은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민준이 별장 마당을 가로지르며 말했어요. 윤재혁이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고속도로 막아줄 수 있어요. 박 씨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몇 명이나 필요해요. 많을수록 좋아요. 알겠어요.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서아를 돌아봤어요. 차 키 있습니까? 서아가 별장 안으로 들어가 차 키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별장 옆 차고에 세워진 서아의 차에 올랐어요. 민준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어깨 붕대가 시트에 닿았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차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한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윤재혁의 차량이 공항 고속도로 진입로에 막 들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엑셀을 더 밟았어요. 서아가 조수석에서 말했습니다. 박 씨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민준이 앞을 보며 말했어요. 박 씨는 전국 대리기사 동호회 회장이에요. 이 시간에 공항 근처에서 뛰는 기사만 수십 명입니다. 서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대리기사들이 윤재혁을 막는 거네요. 막을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민주는 차선을 빠르게 바꾸며 속도를 높였어요. 한지수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민준아, 윤재혁 차량이 방탄 처리된 대형 세단이야. 그냥 들이받아서는 안 서. 민준이 말했어요. 막으려는 게 아니야. 세우려는 거야. 그게 그 말 아니야. 달라. 차를 세우려면 앞뒤를 동시에 막아야 해. 옆도 막으면 더 좋고. 한지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박 씨한테 연락했어. 알아. 나도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항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2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민주는 차를 갓길에 세우며 앞을 내다봤습니다. 이미 대리기사 차량 30대가 도로 위에 늘어서 있었어요. 박 씨가 앞줄 차 옆에 서서 민준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리며 박 씨에게 다가갔어요. 어느 쪽에서 오고 있어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한 5분 있으면 저기 저 커브 돌아서 나타날 거예요. 내가 이 도로 3년 뛰었어요. 민준이 차량들을 둘러봤어요. 30대가 넘었습니다. 민준은 차량들을 세 줄로 배치했어요. 앞줄 10대, 중간줄 10대, 뒷줄은 나머지였습니다. 앞줄은 도로를 가로막고 중간줄은 측면을 봉쇄하고 뒷줄은 후퇴로를 차단하는 구조였죠. 서아가 차에서 내려 민준 옆에 섰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차 안에 계세요. 서아가 말했어요. 싫어요. 민준이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는 꼼짝하지 않았어요. 민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브 너머에서 헤드라이트가 나타났어요. 빠른 속도였습니다. 대형 검은 세단이었죠. 뒤에 차량 2대가 더 따라오고 있었어요. 앞줄 대리기사 차량들이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윤재혁의 세단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앞줄 첫 번째 차가 측면을 들이받쳤어요. 기사가 미리 내려 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단도 충격으로 속도가 줄었어요. 민준이 세단 쪽으로 달렸습니다. 중간줄 차량들이 세단 양옆을 막았어요. 세단이 좌우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차량들이 간격을 좁혔습니다. 세단이 멈췄어요. 뒤따르던 차량 2대가 후진하려 했지만 뒷줄 차량들이 이미 막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세단 운전석 문 앞에 섰어요. 문을 잡아당겼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팔꿈치로 창문을 쳤어요. 방탄 유리였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지수의 차가 사이렌을 켜며 달려왔어요. 뒤에 경찰차 3대가 따라왔습니다. 한지수가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죠. 문 안 열면 장비 쓴다. 잠시 후 세단 문이 열렸어요. 윤재혁이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풀려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준과 눈이 마주쳤죠. 윤재혁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대단하다. 대리기사들한테 막혔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수가 다가와 윤재혁의 팔을 잡았어요.
윤재혁이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어. 진짜 몸통은 너희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한지수가 윤재혁을 경찰차에 밀어 넣었어요. 민주는 세단 뒷좌석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가방이 있었어요. 민주는 가방을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금고 열쇠가 있었죠. 민주는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서아가 민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민준이 열쇠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금고 열쇠입니다. 윤재혁이 이걸 갖고 도망가려 했다는 건 이 안에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에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어디 있는 금고인지 알아요. 찾아야죠. 민주는 한지수에게 열쇠를 보여줬어요. 한지수가 열쇠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제조사 각인이 있어. 추적하면 어느 금고인지 나올 거야. 민준이 말했어요. 빨리 해줘. 윤재혁이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금고부터 열어야 해. 한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과 서아는 고속도로 갓길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대리기사들이 차를 빼며 도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다가와 민준에게 말했어요. 팀장님, 다들 수고했다고 전해주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직접 전해요. 제가 고맙다고. 박 씨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팀장님이 옛날에 저한테 밥 한 끼 사줬잖아요. 대리기사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기억해요. 그때 저는 팀장님이 전직 형사인지 몰랐어요. 그냥 밥 사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요. 민준은 박 씨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어요. 박 씨가 씩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서아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민준 씨는 어디서나 사람을 얻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얻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아가 민준을 봤어요. 민준은 박 씨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한지수가 금고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강남 한복판 프라이빗 보관업체였어요. 민준과 한지수가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열쇠로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묶음과 노트북이었죠. 민준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 사진 매수 장부였습니다. 이름과 금액,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비자금이 이 나라 저 나라를 거쳐 세탁된 경로가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거 다 나오면 윤재혁은 끝이야. 민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부팅이 됐어요.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블랙스톤이었죠. 민준이 폴더를 열었어요. 파일이 수십 개였습니다. 민준은 파일들을 훑었어요. 그중 하나의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준이 파일을 열었어요. 이수진과 윤재혁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는 7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수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강민준 제거 완료. 증거물 확보했음. 블랙스톤에 넘길 준비됐음. 민준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한지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지수가 민준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이거면 재심 충분해. 민준은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지수를 봤어요. 이수진 지금 어디 있어?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블랙스톤 한국 사무소에 있는 것 같아. 강남 쪽이야.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가자. 블랙스톤 한국 사무소는 고층 빌딩 상층부에 있었습니다. 민준과 한지수가 도착했을 때 사무소 안은 분주했어요.
서류들을 파쇄하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잡혔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진 것이었죠. 민준이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이 멈칫했어요. 한지수가 신분증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다들 손 위로 올려요. 민준은 사무소 안을 가로질렀어요. 안쪽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죠. 이수진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서서 서류를 파쇄기에 넣으려던 참이었어요. 민준이 들어서는 순간 이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7년 만이었어요. 이수진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놀란 기색이 있었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천천히 파쇄기에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오래됐네. 민준이 말했어요. 그 서류 내려놔. 이수진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대리기사가.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수진이 민준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를 건드리면 윤서아 목숨뿐만 아니라 하성그룹 자체가 무너져. 알고 있어. 민준이 이수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협박은 변호사한테 해. 이수진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어요. 이수진은 민준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민준은 이수진을 한지수에게 넘기며 돌아섰어요. 사무소 밖으로 나오자 서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 지금 본사로 와요. 기자회견 시작하려고요. 민준이 말했어요.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걸음을 옮기는데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수고했어. 민준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한지수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답다. 민준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며 거울 같은 내벽에 민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7년 전 파면 통보를 받던 날 이후로 수없이 떠올렸던 이름들이 오늘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주조정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서아의 부축을 받으며 방송국을 나왔어요. 박 씨가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어깨 괜찮아요. 민준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박 씨가 민준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지수가 방송국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걸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장관 체포됐어. 검찰이 새벽에 집무실 들어갔어. 민준이 말했어요. 블랙스톤 최종 보스는.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해외에 있어. 국내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별장에서 가져온 서류가 있어요. 선대 회장이 남긴 장부랑 블랙스톤 설립 허가서요. 거기에 최종 보스 이름이 있어요. 한지수가 말했어요. 그게 있으면 달라져. 국제 공조 요청할 수 있어. 서아가 민준을 봤습니다. 별장 서류, 지금 어디 있어요? 민준이 재킷 안주머니를 짚으며 말했어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한지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건넸어요. 한지수가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움직여 볼게. 한지수가 차에 올라타 출발했어요. 민준과 서아는 방송국 앞 인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박 씨가 조용히 물러나 있었죠. 서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죠? 민준이 말했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서아가 민준을 봤어요.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민준이 짧게 웃었습니다. 서아가 그 웃음을 봤어요. 민준이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어요. 한지수가 국제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최종 보스의 해외 은신처를 확인했습니다. 서아는 하성그룹의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보스의 해외 자산을 동결시켰어요. 자금줄이 끌린 보스는 현지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한지수가 민준에게 전화로 알려왔어요. 잡혔어. 국내 송환 절차 시작됐어. 민준은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안실 유리 너머로 하성그룹 본사 앞 광장이 내려다 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수첩을 펼쳤어요. 맨 첫 페이지에 적어뒀던 이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윤재혁, 이수진, 법무부 장관, 최종 보스. 내 이름 위에 차례로 선을 그었어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재심 재판은 2달 후에 열렸어요. 법정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피고인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았어요. 서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지수가 그 옆에 앉았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민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조작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민준은 앞을 바라봤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왔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단어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며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 또한 경감으로의 특별복직을 명한다. 법정 안이 조용했어요. 한지수가 민준의 팔을 툭 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돌려 한지수를 봤어요.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아가 민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법정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어요. 민준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한지수가 말했어요. 복직하면 어디 가고 싶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처음 근무했던 파출소요. 한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좁은데 거기가 제일 잘 알아요. 서아가 민준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파출소 근처에 제가 카페 하나 내면 안 되나요? 민준이 서아를 봤어요. 회장님이 카페를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이사장이에요. 이제 회장 아니에요. 서아는 재판 다음 날 하성그룹 이사회를 열었어요. 오너 경영 체제를 끝내고 전문 경영인 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서아 자신은 하성사회환원재단 이사장으로 물러났죠. 민주는 2달 후 경찰 제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순경 시절을 보냈던 작은 파출소의 소장으로 자원했어요. 파출소는 서울 외곽주택가 안에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말벗 삼아 들르는 곳이었죠. 서아는 파출소 건너편 작은 건물을 매입했어요. 직접 인테리어를 지휘해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간판은 크지 않았어요. 나무로 만든 조그만 간판이었죠. 파출소 소장 첫날 민준이 제복을 입고 파출소 문을 나서는데 건너편 카페에서 서아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민준을 보며 말했어요. 어울려요. 민준이 제복깃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카페 주인도 어울립니다. 서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커피 한잔하고 순찰 나가요. 2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직접 커피를 내렸어요. 민준은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서아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서아가 커피를 민준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 씨한테 연락 왔어요. 하성그룹 보안팀 과장으로 첫 출근했대요. 민준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잘 됐네요. 서아가 카운터 맞은편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한테 할 말 없어요. 민준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서아를 봤어요. 무슨 말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냥 묻는 거예요. 민준은 잠깐 서아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를 돌아 서아 앞에 섰어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아가 상자를 봤어요. 민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개의 반지가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2사람의 이름이 안쪽에 나란히 새겨진 수수한 반지였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회장님 차를 운전하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서아가 상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나도요. 민준이 반지를 꺼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경호원으로가 아니라 제 사람으로. 서아가 반지를 손에 끼며 말했어요. 나도 지킬게요. 민준 씨. 카페 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건너편 파출소 앞으로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다 카페를 들여다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서아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약혼식장에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한지수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블랙스톤 잔당들이 움직이고 있어. 약혼식장에 폭발 장치를 심으려는 것 같아. 민준은 전화를 끊고 즉시 파출소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약혼식장 전체를 수색했어요. 케이크 카트 아래, 화분 받침대 아래, 조명 장치 안쪽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케이크 카트 아래에서 원격 폭발 장치가 나왔어요. 민준이 직접 해체했습니다. 테러범들은 식장 인근에서 한지수의 팀에 의해 전원 검거됐어요. 민준이 해체된 장치를 봉투에 담으며 팀원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팀원이 말했어요. 소장님, 오늘 약혼식 아닙니까? 민준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민준이 장갑을 벗으며 말했어요. 이게 제 일이에요. 약혼식은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아는 민준이 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일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민준의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약혼식이 끝난 뒤 2사람은 식장을 빠져나와 서아의 차에 올랐어요. 민준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조수석에 앉으며 말했어요.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뒷좌석이었는데. 민준이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옆자리입니다. 서아가 민준의 어깨에 기댔어요. 차가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고 넓은 빛이 바다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서아가 말했어요. 민준 씨 행복해요. 민준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차가 노을을 향해 달렸어요. 2사람의 뒷모습 위로 저녁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파면당한 형사, 낡은 오토바이, 새벽 2시의 빗속.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정직함과 꺾이지 않는 눈빛뿐이었죠. 그 남자가 차키 하나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줬죠. 우리 주변에도 강민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옳은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